자, 그러면 우리는 최종적으로는 회계를 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그렇죠. 이해관계자들에게 뭘 제공하기 위해서? 재무제표를 제공하기 위해서. 근데 재무제표는 언제 작성해요? 12월 31일 날 작성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회사에서 기업의 경영활동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일매일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럼 매일매일 일어나는 것들을 머릿속에 기억했다가 12월 31일 날 한 번에 다 작성을 하나요? 그럴 수가 없죠. 그럼 매일매일 회사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어떻게 해요? 장부에다가 작성을 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되셨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회계 담당자로서 뭘 해야 되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회사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파악을 하고 그 일이 나하고 관계 있는 일이면 장부에다 써야 돼요. 회계 담당자로서.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요번에 직원을 새로 뽑았대. 직원을 새로 뽑았대요. 나하고 관계 있어요, 없어요? 회계 담당자하고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왜? 그건 내가 뽑은 게 아니잖아. 회계 담당자는 직원이 이 뽑은 직원한테 월급이 나갈 때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럼 직원을 뽑든 건물을 뭐 계약을 하고 오든 이런 건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에요. 근데 계약을 했대. 건물을 계약을 했는데 계약금 주래. 그럼 계약금을 내가 줘야 되잖아. 그럼 나하고 관계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일 무슨 일을 해야 되냐? 제일 먼저 장부에다 써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고민을 해야 돼요. 그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거래라고 하는 겁니다. 거래. 그래서 회사에서 거래라는 게 일어나게 되면 회계 담당자는 장부에 작성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라는 거예요? 이거를 장부에 써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되셨나요? 자, 그래서 거래라는 거는 뭐 한자 용어 자체로는 그렇게 설명을 했었죠. 뭔가 이렇게 오고 가는 걸 거래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거래라는 게요. 회계상의 거래와 일상생활에서 거래가 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는 거래라고 보지만 회계상에서는 거래라고 보지 않는 것도 있고 일상생활에서는 거래가 아니지만 회계상으로는 거래로 보는 것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회계 담당자로서 뭘 해야 돼요? 거래인지 아닌지를 파악을 하고 장부에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내용 한번 볼게요. 자, 회계상의 거래. 회계상의 거래는 어떤 걸 거래라고 하느냐? 기업의 경영활동에 의하여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감 변화를 일으키는 모든 현상을 회계상의 거래라 한다. 또한 수익 비용의 발생으로도 자본의 증감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 또한 회계상의 거래이다. 근데 회계상의 거래는 일상생활에서의 거래와는 차이가 있다 그래놨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른쪽 먼저 볼게요. 회계상의 거래가 아닌 게 있고 왼쪽에는 일상생활의 거래가 아닌 게 있죠. 중간에 있는 건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자산을 매매, 팔고 사는 경우에 거래죠. 자, 그 다음에 채권, 돈 받을 권리, 채무의 발생과 소멸. 자, 내가 이분한테 돈을 차비를 빌려줬어요. 1,000원을. 그러면 돈이 나가지만 돈 받을 권리가 생겼죠. 맞죠? 그럼 권리도 자산이라고 했으니까 자산이 증가한 거잖아요. 맞죠? 그런 것도 다 거래라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비용이 발생을 해서 돈이 나갔다든지 수익을 발생을 했다든지 이런 경우에도 다 그냥 일반적인 거래라고 보는 거고 손익의 발생, 수익이나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요. 자, 이런 내용은 자세히는 모르셔도 돼요. 이런 것들은 그냥 다 거래라고 본다는 거예요. 근데 옆에 보시면 오른쪽에 회계상의 거래가 아닌 게 있어요. 첫 번째 상품의 주문. 주문만 가지고는 자산부채 자본 증감 변화가 생기지 않아요. 맞죠? 자, 쉽게 얘기해서 짜장면집에 전화했어요. 우리 짜장면 한 그릇만 갖다 주세요. 그리고 끊었어요. 그럼 짜장면 받았어요? 돈 줬어요?
그럼 자산부채 자본의 변동이 아무것도 안 생기죠? 그러니까 거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래가 아니면 여러분은 장부에다 쓸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고. 되셨나요? 자, 두 번째. 부동산의 매매 계약 자체로는 자산부채 자본의 증감 변화가 안 생기죠. 자, 저희 가서 계약서 쓰고 왔어. 뭐 돈이 나가요? 안 나가잖아요. 부동산 가서 계약서만 쓰고 온 거예요. 안 나가잖아요. 그죠? 이런 계약이나 약속 같은 건 회계상의 거래로 보지 않고요. 3번에 보면 종업원의 채용. 종업원 채용한다고 돈 들어가요? 아니죠. 나중에 월급 줄 때는 나가겠지. 이처럼 자산부채 자본의 증감 변화가 안 생기는 형태. 이거는 회계상의 거래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회계상의 거래가 아니니까 우리는 장부에 쓰지 않아도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일상생활에서는 거래라고 보지 않는데 회계상에서 거래로 보고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왼쪽에 첫 번째 화재. 불 타면 예를 들어서 건물에 불이 붙었어요. 그럼 건물이 탔잖아요. 그러면 자산이 불타서 없어진 거죠. 그럼 자산이 감소가 생긴 거잖아. 그럼 이것도 회계상에서는 거래로 본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저기 길거리 지나가다 어디서 이제 건물이 불타고 있어. 그럼 여러분은 뭐라고 해야 돼요? 거래가 일어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다음 두 번째 도난. 도난은 뭐예요? 없어진 거잖아요. 그죠? 내가 금고에다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넣어놨는데 밤사이에 도둑이 들어가지고 100만 원을 훔쳐갔어. 그러면 100만 원이 없어진 거잖아요. 자산이 감소했죠? 그러니까 이것도 거래라고 본다는 거예요. 되셨나요? 뭐 분실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밑에 대손상각이라는 게 나오는데 요거는 나중에 뒤에 가서 배울 텐데 간단히만 설명드릴게요. 대손상각이 무슨 뜻이냐면 내가 거래처에다가 외상으로 상품을 팔았어요. 그럼 외상값을 받기로 한 거야. 근데 이 거래처 사장이 죽었어. 그럼 받을 돈을 못 받게 되죠. 그죠? 이렇게 받을 돈을 못 받게 되는 현상을 대손이라고 얘기를 해요. 대손. 못 받게 됐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없애야 되죠? 그래서 대손상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건물 등의 감가액이라는 게 있어요. 감가가 뭐냐면 가격이 감소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여기 보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2020년 1월 1일 날 차를 한 대 샀어요. 1,000만 원 주고. 자, 근데 1년 동안 잘 탔어. 그리고 2021년 1월 1일 날 이 차를 처분을 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차를 1,000만 원에 팔 거예요. 사가요, 안 사가요? 안 사가죠. 왜 안 사가요? 왜 1,000만 원을 왜 안 사가요? 그래서 1년 동안 썼으니까. 맞죠? 썼죠? 쓴 만큼 값어치가 떨어진 거 아니에요. 그쵸? 자, 이렇게 쓴 만큼 값어치가 떨어지는 것도 자산이 감소했으니까 얘도 거래라고 본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게 건물 등의 감가액이라는 거예요. 자세한 건 뒤에서 배워요. 어찌됐든 가격이 이렇게 감소하는 거, 써서 가격이 감소하는 것도 뭐라고 본다? 거래라고 본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거래다, 회계상의 거래다 아니다. 뭘로 파악을 하시면 돼요? 자산부채 자본의 증감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거래인지 아닌지를 파악을 했어요. 그런데 거래가 맞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장부에 써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일단 제일 먼저 할 게 거래인지 아닌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돼요. 거래가 맞다. 그러면 장부에 써야 되는데 장부에 써놓는 방식이 뭐라는 거예요? 분계라는 겁니다. 분계. 자, 이 분계라는 게 뭐냐면 나눌 분자에다가 집어넣을 개자예요. 그래서 나눠서 집어넣어라 이 뜻이에요. 근데 회계에서는 어디랑 어디밖에 없어요. 차변과 대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를 찾아서 차변에 들어갈 건 차변에 넣어주고 대변에 들어갈 건 대변에 넣어줘라.
이게 분계예요. 되셨나요? 자, 분계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원칙이 있어요. 그 원칙 중에 하나가 밑에 나오는 거래의 8요소 결합관계 이렇게 나와 있죠? 거래의 8요소라는 게 있어요. 자, 저 학교 다닐 때는 이 거래의 8요소를요, 무조건 그냥 암기를 시켰어요. 뭐라고 외웠냐면, 거래의 8요소를, 자, 자산의 증가는 차변, 자산의 감소는 대변, 부채의 감소는 차변, 부채의 증가는 대변, 자본의 증가는 대변, 자본의 감소는 차변, 비용의 발생은 차변, 수익의 발생은 대변. 이렇게 암기하라고 시켰어요. 자, 이거 암기를 못하면 여러분 분계를 못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걸 암기를 해야 되는데, 저는 암기하라고 안 해요. 여러분들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자, 재무상태표에, 자, 여기다 뭐 쓰기로 했어요? 자산이죠? 여기다 뭐 쓰기로 했어요? 부채요. 여기에다 뭐 쓰기로 했어요? 자본 쓰기로 했죠? 손익계산서에 여기에다 뭐 쓰기로 했어요? 수익. 여기에다 비용 쓰기로 했었죠? 이미 끝난 거예요. 자, 뭐라고 기억하시면 되냐면, 자산의 증가. 각각 자기 자리가 있잖아요. 증가는 자기 자리, 감소는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산의 증가는 차변, 감소는 대변에다 써주고, 부채의 증가는 대변, 감소는 차변, 자본의 증가는 대변, 감소는 차변. 다음, 수익이 발생하면 대변, 비용이 발생하면 차변. 자, 그 내용이 써 있는 거래요. 지금 거래예요. 거래의 8요소가. 그러면 굳이 암기 안 해도 여러분 머릿속에 이미 다 들어와 있잖아요. 그쵸?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접으세요. 자, 자산의 증가는 어느 변? 하변. 부채의 증가는 어느 변? 대변. 자본의 증가는 대변. 자산의 감소는 대변. 자, 이제 빨리빨리 대답하셔야 돼요. 자, 부채의 감소는 하변. 자본의 감소는 하변. 자산의 증가는 아직도 대변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자, 여러분 다 암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따로 암기를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가르쳐주면 될 걸. 왜 그때는 그렇게 무식하게 외우라고 했는지. 자, 그래서 이 거래의 8요소라는 걸 지켜서 분계라는 걸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좀 이따 분계해 볼 거고요. 근데 여러분들 보면 거기는 거래의 8요소라고 나와 있죠. 근데 저는 거래의 8요소라고 안 하고 거래의 10요소라고 얘기를 해요. 8요소만 나타나지 않아요. 또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사변의 비용의 발생 있죠. 그 밑에다가 수익의 소멸이라고 써놓으세요. 수익의 소멸. 자, 그 다음에 수익의 발생 밑에다가 비용의 소멸 써주세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8요소라고 얘기 안 하고 10요소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어떤 교재들도 봐도 뭐 교재들에는 다 거래의 8요소라고 나와요. 근데 실제로 수익이 발생했다가 소멸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비용이 발생했다가 소멸하는 경우도 생겨요. 그래서 요거까지 포함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거래의 10요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차변인지 대변인지 기억을 좀 하셔야 되고, 자, 세 번째, 거래의 이중성이라는 게 있어요. 거래의 이중성. 자, 내용 먼저 보면 세계상의 모든 거래는 반드시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가 결합하여 나타나야 하며 양쪽에는 항상 같은 금액의 이중으로 기입된다. 이것을 거래의 이중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고 결과가 있으면 원인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차변 요소만 나타나거나 대변 요소만 나타나는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가 항상
같이 발생을 하는 거고 그 금액도 같은 금액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친구한테 아니 거래처에 돈을 1년 안에 갚으라고 하면서 100원을 빌려준 거예요. 그러면 돈을 빌려줬으니까 현금이 나갔죠. 현금이 나갔죠. 현금이 나가면 자산이 감소한 거잖아요. 맞죠? 자산이 감소하면 어느 변에 쓰기로 했어요? 그렇죠. 대변에 쓰기로 했잖아. 그럼 대변에 현금이 없어졌어요. 100원이. 자, 이건 결과죠. 결과죠. 왜 없어졌어요? 1년 안에 돌려받기로 하고 빌려줬어요.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돈 받을 권리가 생기는 거라고 그랬죠. 권리도 자산이라고 그랬죠. 그럼 자산이 증가한 거죠. 그러니까 어느 변에? 하변에. 뭐가 발생해요? 단기 대여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는 거예요. 얼마요? 100원. 이처럼 모든 거래는 하변 요소와 대변 요소가 같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현금이 100원이 나갔는데 나중에 돈 받을 권리가 50원만 생긴다. 말이 돼요? 내가 100원 빌려줬으면 100원을 돌려받아야지. 50원만 발생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차변의 금액과 대변의 금액도 일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이 규칙도 지켜서 분계를 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되셨나요? 그럼 분계라는 걸 하면서 지금 지켜야 될 규칙을 두 가지를 배운 거 아니에요. 하나는 거래 판료소에 의해서 작성해줘라. 또 하나는 거래 이중성에 의해서 작성해야 된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 거래 종류가 나오는데요. 이 거래의 종류는 전산에게 2급 정도 수준에서는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전산에게 1급 수준에서는 거의 잘 안 나오는 편입니다. 참고로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나온 게 거래, 교환 거래라는 게 나와요. 교환 거래. 자, 거래가 발생했는데 그 거래 중에는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감 변화만 생긴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요. 자, 자산이 증가했죠? 자산이 감소했죠? 이런 것만 나타나면 교환 거래라고 얘기를 해요. 되셨나요? 자, 두 번째, 손익 거래라는 게 있어요. 거래에서 발생된 총액이, 거래 총액이 수익이나 비용인 경우는 손익 거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직원이 결혼했어요. 직원이 결혼해서 내가 축의금을 냈어, 회사에서. 현금으로. 그러면 현금이 나갔죠? 예를 들어서 10,000원을 냈다 쳐볼게요. 자, 현금을 10,000원을 나갔어요. 뭐 한 거죠? 우리 직원 불쌍해서 준 거잖아요. 뭐라고 해요? 비용이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차변에 복리후생비라고 쓴다라는 거예요. 10,000원. 자, 그럼 이 거래에서 발생된 총액이 얼마예요? 10,000원이죠? 10,000원이 전부 다 지금 비용이죠? 맞죠? 이런 거래를 손익거래라고 한다는 거예요. 보셨나요? 자, 내가 건물을 빌려주고 임대료를 현금으로 받았어요. 그럼 현금이 들어오겠죠? 현금 받았으니까. 그럼 자산이 증가하니까 차변에 현금 얼마 들어왔다. 뭐 예를 들어서 10,000원이 들어왔다. 왜 들어온 거예요? 임대료 받은 거죠? 그러면 벌은 거네요. 그러니까 수익이니까 대변에 임대료 얼마? 10,000원. 자, 이 거래에서 발생된 총액이 얼마예요? 10,000원인데 10,000원이 전부 다 뭐에 해당해요? 수익에 해당해요. 이런 거래를 손익거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이 두 가지가 섞어져서 나오면 혼합거래라고 해요. 자, 대표적인 형태가 밑에 뭐 예시를 잠깐 보면 단기 차입금 9,000원과 이자 1,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자, 이걸 분계를 하면 이런 식이 되겠죠. 내가
예전에 돈을 빌려왔던 걸 오늘 갚고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럼 빚을 갚았으니까 부채가 감소하겠죠? 그럼 차변에 뭐가 없어져요? 아까 말한 대로 단기 사입금이라는 부채가 없어져요. 하셨나요? 근데 이것만 준 게 아니라 모두 줬대요. 이자까지 줬다는 거죠? 자, 이자 주면 이자 비용이 발생한 거예요. 얼마가? 1,000원이 발생해서 이걸 전부 다 뭘로 줬어요? 현금으로 다 준 거죠? 현금이 나갔죠? 10,000원. 그럼 이 거래에서 보면 자산의 감소, 부채의 감소, 비용의 발생 같이 나오죠. 이런 거래를 혼합거래라고 한다는 거예요. 되셨나요? 간단히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해 안 되시는 게 있나요? 다 되시죠? 근데 별로 안 중요해요. 시험에 안 나와. 시험에 안 나와요. 전산에게 1급 이상 수준을 가면 이런 문제 안 나와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계정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계정은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계정. 내용 볼게요, 먼저. 회계상의 거래가 발생하면 자산부채 자본의 증감 변화와 수익 비용의 발생 또는 소멸하게 되는데, 이러한 증감 변화를 구체적인 항목을 세워서 기록 계산하기 위하여 설정되는 단위를 계정이라 하고, 현금 계정 등과 같이 계정에 붙이는 이름을 계정 과목이라고 하고, 계정의 기입 장소를 계정 계좌라 한다. 자, 이 계정이라는 게 뭐냐면요. 거래가 발생을 했어요. 그럼 장부에다 써 넣어야 되잖아요. 그 써 넣는 장소를 계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장부에는 이런 T자 계정으로 있는 것들이 무수히 많아요. 자, 그러면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여기에다가 증가 감소를 장부에다 써 넣어야 될 텐데, 여기에다 써 넣을 때 우리가 계정에 이름을 붙여놔야 되잖아요. 그 이름들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현금, 상품 이렇게 붙여놓은 걸 계정 과목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장부에다 써 넣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 이 공간에 누구 걸 써 넣을지 이름을 붙여야 된다. 이게 계정 과목입니다. 되셨나요? 그리고 써 넣을 수 있는 장소를 계정 계좌라고 한다는 거예요. 되셨나요? 자, 우리가 원래 지금 계정 과목만 따로따로 배웠잖아요.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가 분개하는 방법을 조금 배웠잖아요. 그러면 분개장이라는 데에다 장부에다가 현금이 들어왔다. 10,000원이. 자,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뭐 임대료를 받은 거다. 그래서 임대료 10,000원 이렇게 써놓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은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이렇게만 써놓은 거고 이 현금에 대해서 자세히 써놓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얘가 10월 1일이다. 그러면 10월 1일 날 현금이 들어왔다. 10,000원. 이런 식으로 현금만 따로 쓸 수 있는 장부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 장부를 뭐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계정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되셨나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계정을 쓸 일이 없어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프로그램에서는 계정에다가 분개만 이렇게 하면 알아서 얘네를 옮겨 적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계정을 쓰는 방법을 몰라도 상관은 없는데 자격증 시험 문제의 이론 문제로 가끔 등장해요. 이 계정에 대한 얘기가. 그래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무에서는 이런 계정을 쓸 일이 많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 이런 얘기 해볼게요. 거래가 발생하면 분개장이라는 장부에다가 분개를 하거든요. 그리고 분개장으로는 좀 부족해서 전기라는 걸 한 번 더 해줘요. 그 전기를 하는 방법이 뭐냐면 자 이런 얘기를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1월 1일부터 자, 우리 회사에 수많은 거래가 있었어요. 자, 1월 1일 날 뭐 예를 들면 상품을 10,000원어치 사고 현금으로 10,000원을 지급을 했다. 그 다음에 1월 15일 날 현금을 받았는데 20,000원을 받았다. 왜 받았냐? 외상값 회수했다. 대상 매출금 20,000원. 그 다음에 1월 17일 날 현금이 또 들어왔다. 3,000원이. 자, 근데 왜 들어왔다? 뭐 이자를 받은 거다. 그래서 이자 수익 3,000원. 이렇게 매일 분개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다가 사장이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번 달에 한 달 동안 우리 현금 얼마 썼어?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우리 분계장이라는 장부에다 이렇게 분개를 다 해놨는데 이거는 날짜별로 정리를 해놓은 거라서 많은 거래가 있었겠죠? 그러면 사장님이 야, 우리 이번 달에 현금 얼마 썼니? 물어봐요. 그러면 잠깐만 기다리세요, 사장님. 그리고 대변에 현금 나간 것들을 찾아서 계산기로 다 더해야 돼. 야, 얼마 썼냐고 좀 기다리세요. 계산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너무 불편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한 계정들만 따로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 그래서 각 계정에다가 현금이라는 계정에다가 들어온 건 여기다 써줄 거고 나가는 건 여기다 써줄 거예요. 여러분 배웠잖아요. 자산이 증가하면 어느 변? 하변. 감소하면 대변. 그럼 사장이 와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번 달에 현금 얼마 썼니? 물어보면 뭐 보면 돼? 현금 계정을 보고 대변을 보면 알 수 있잖아. 분계장을 한참 찾아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계정을 만들어서 계정 과목별로 따로 정리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계정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우리 좀 이따가 전기하는 것도 할 거예요. 자, 그리고 밑에 계정의 분류 보시면 뭐 이건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재무상태표 계정에는 자산부채 자본이 있을 거고 손익계산서 계정에는 수익 비용이 있을 거고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3번의 계정의 형식을 보면 표준식, 잔액식, 약식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식은 왼쪽에 차변과 대변에다가 어교랑 이런 것들을 자세히 쓰게끔 되어 있는 거고 근데 우리는 이거 잘 안 써요. 우리는 그래서 요거 T 계정을 주로 사용하게 될 거예요. 자, 나머지 모르셔도 됩니다. 자, 넘어가 보시면 재무상태표 계정의 기입 방법이 나오는데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에요. 자산의 증가는 어느 변? 하변. 자산의 감소는 언제쯤 빨리빨리 대답이 나올 수 있을까? 자, 그 얘기예요. 부채의 증가는 대변, 부채의 감소는 차변. 자본의 증가는 대변, 자본의 감소는 차변에 쓰란 얘기고. 자, 수익이 발생하면 어느 변? 대변에, 소멸하면 차변에, 비용이 발생하면 차변에, 소멸하면 대변에 쓴다. 그런 내용이에요. 별 내용 없죠? 자, 그리고 밑에 보세요. 자, 요게 자산, 비용이 속하는 계정은 증가 또는 발생을 차변에 기입하므로 계정 잔액이 차변에 나타나고 부채, 자본, 수익에 속하는 계정은 증가 또는 발생을 대변에 기입하므로 계정 잔액이 차변에 나타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산은 항상 잔액이 어느 변에 남아 있어야 돼요? 차변에 남겠죠. 들어오면 차변에 쓰는 거고 나가면 대변에 쓰는 거잖아요. 근데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나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항상 자산은 차변에만 잔액이 남는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지금 그 얘기를 설명하는 거예요.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다음 4번에 대차평균의 원리라는 게 나오는데 자, 우리가 앞에서 거래의 이중성이라는 걸 얘기했어요. 거래의 이중성이 뭐였었죠? 모든 거래는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가 같이 일어나고 금액도 항상 일치한다고 그랬죠. 그게 거래의 이중성이에요. 근데 거래 이중성에 의해서 작성을 하다 보면 아무리 많은 거래가 발생한다 해도 차변의 합계와 대변의 합계는 항상
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대차 평균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거래를 막 써놨잖아요. 그러면 요거 하나만 봤을 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래의 이중성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의 거래에서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는 같이 나타나야 되고 금액도 항상 일치해야 된다. 이게 거래 이중성. 거래 이중성에 의해서 작성을 하다 보니까 아무리 많은 거래가 발생한다 해도 차변의 합계와 대변의 합계는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이게 대차 평균의 원리입니다. 되셨나요? 자, 이런 원리가 왜 생긴 거냐면 맨 마지막 줄에 써 있어요. 괄호에 독식부기에 자기 검증 기능이라고 써 있죠? 자, 만약에 여러분이 합계를 내봤더니 차변과 대변이 금액이 달라요. 그러면 어디서 틀렸구나 라고 찾아낼 수 있겠죠.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자기 검증 기능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